네,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일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전 세계 경제 리세션, 즉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얼마 뒤에 예외 없이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경험에 의한 이른바 학습 효과 영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엔 예전과 다를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경기 침체였던 금리 위기 때와 지금은 경제 상황이 다르다라는 게 근거입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그때보다 오히려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적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이 변수까지 있어서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냐, 어디까지일 것이냐 여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응 카드를 쓸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고 봅니다. 세 분의 전문가 모셔서 오늘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샵 3698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왼쪽으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전 모건 스탠리 이사이고 더 프리미어 대표인 강관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정청진 평론가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큰 나라들, 미국, 중국, 유럽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한 다음 날,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가 0.7%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미국 실물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로 진단하긴 이르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습니다. 노란색 신호등이 어떤 색으로 바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내리라며 연준을 압박하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세계 경제의 한 축인 유럽도 심상치 않습니다.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3분기 만에 0.1%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은 4.8%로 2002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소비도 줄었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 증가율은 7.6%로 한 달 전보다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도시 실업률도 5.3%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경제에서 미중 무역 전쟁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중국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후폭풍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예, 우리나라만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요 나라들의 지표 보시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뭐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테니까 그때 가서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른 나라 얘기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유럽 특히 독일 안 좋고요. 뭐 중국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요. 일본 뭐 좋지 않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뭐 이 고용 같은 게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본의 지표들 좀 나아지는 게 특별히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국만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데 미국도 경기가 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얘기는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 미중 무역 갈등까지 좀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단기, 미국의 이 장단기 금리, 보통 여기서 장단기 금리 얘기할 때는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아래 공포라고 하는 리세션, 즉 경기 침체를 정말 불러올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풀어가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 고문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이렇게 2년물이 10년물하고 금리가 서로 이제 거꾸로 가는 거, 네. 10년물이 내려오고 2년물이 올라가는, 단기물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한 5번 정도 있었는데 네. 매번 경기 침체로 갔다고 보면 됩니까? 뭐 매번이라 그럴 수는 없고요. 뭐 사실 98년도, 95년도 같은 경우에도 역전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또 성장세로 돌아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각종 언론에서 이런 증상이 나오면 바로 뭐 침체에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조금 이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것부터 정의를 한번 해보시죠. 침체란 게 뭐냐? 예. 그러니까 리세션이라는 것은 연속 2분기가 GDP 성장이 마이너스면 예. 그러면 디플레이션은 건 뭐냐면 2년 동안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고.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디프레션이라고 했죠. 공황. 예. 공황이라는 거는 이 리세션이 계속되면서 2년 이상이 돼서 전체 GDP의 10%가 사라질 때 공황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이제 우리가 용어 정의를 하고서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해서
GDP가 2분기 연속 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부분에 시작이 될 것이냐? 그렇죠. 그럼 왜 장기, 단기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장기 금리라는 건 10년물이라는 것은 앞에 어떤 경제에 대한 전망, 장기 전망을 얘기하는 장기 거죠. 전망인데 그게 뭐 나쁘니까 수익률이 이제 나쁘다. 내려가는 그리고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돈 꿔드리면 내일이면 이자 안 받잖아요. 예. 근데 한 뭐 2달 뒤에 보면 이자를 받듯이 거기에 프리미엄이 있고 리스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망이 나쁘고 특히 이제 2년물하고 비교하는데 2년물은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한 게 2년물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게 2년물이고 우리 이제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는 이제 10년물인데 그런 경기 전망과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 이 정책이 나갈 것인가가 서로 비교되는 그런 것이 장단기 금리의 어떤 역전이냐 동조화하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 대표님. 네. 장당이 문제가 역전했다는 건 이제 우리 최 고모님 말씀을 이제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인 경제에 대한 전망이 안 좋고 그게 상당히 이제 반영이 돼서 역전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반드시 그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또 이렇게 없고요. 금방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경기 전반에 대한 펀더멘탈, 기본 체력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 경기 전망에 대한 것도 물론 반영은 하지만 수급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단기채를 좋아하기보다는 장기채를 선호하는 그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장당임 역전에는 이런 경기 전망도 있지만은 그 장기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있다는 훨씬 점이 좀 있다는 강해진 이런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그 미중 무역 그 분쟁이 계속 장기화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그렇죠. 미국 최우선주의 그렇죠. 정책을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 성장률 좋고 경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 표시에 자산을 좀 가지고 가자 이런 이제 수급 심리가 상당히 강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경기 전망, 그런 수급 심리 두 개가 좀 복합적으로 지금 복합적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뭐 장당임이 역전됐으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가 또 옛날에 금융위기 때처럼 좀 굉장히 내리 꽂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 그렇게 가져갈 필요는 그러니까 없겠군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방송국이나 이제 신문 지상에서 보면은 아래 공포, 뭐 경기 침체 지난주 이런 아주 용어들을 그런, 상당히 예. 많이 쓰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과연 그 침체까지 갈 것이냐, 리세션. 아까 우리 최영호 고모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간다?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단계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우리 경제 성장률도 뭐 2분기에 1.1% 성장을 했고 뭐 1분기 때 마이너스여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시 바로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침체라고 하기에는 그런 말을 쓰기에는 사실 우리 경제가 아직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그러면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저 정평론가님.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물론 있지만 둔화에 대한 전망도 있지만 이제 수요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정점은 결국 미국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다른 나라 경기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건데 미국 경제는 사실 그동안 거의 나홀로 호황이었는데 미국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은 겁니까? 그 역설적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나왔던 소비지표, 구매자 뭐 판매지표 이런 것도 좋게 나왔고 주식시장도 최근엔 급락을 했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흐름인데 우리가 보통 경제가 좋다,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할 때는 대단한 뭐 대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금리를 그렇죠. 한번 올리면 예. 한번 충격을 받고 흔들리죠. 그렇죠. 그러나 다 제껴놓고 다시 한번 또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또 금리를 올리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경제가 진짜 좋다라고 했을 때 해당 국가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제가 왜 미국이 역설적 모순이라고 했냐면 뭐 소비지표, 뭐 지표도 괜찮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첫 번째 업적으로 내놓는단 말이죠. 주가도 좋았고 그렇다면 금리를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2018년 때까지만 해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계속 올렸죠. 근데 한번 올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걷잡을 수 무너졌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연준이 올리려는 방향을 완전히 핸들을 꺾어가지고
이제 인하할게. 지난 7월 달에 그러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뭐 연초부터 이제 인하한다는 조짐들은 나왔었고 아예 지금 달러를 또 찍어낸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들은 약간 혼동되는 거예요. 미국 아니, 경제가 정말 미국 경제 좋은 것인가? 좋다고 해야 되는데 왜 금리 못 올리지? 금리 기껏해 한 번 올렸는데 왜 무너지지? 그럼 이거가 혹시 가짜 아니야? 아니면 이게 돈 찍어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돈 찍어내 가지고 뭐 그 정도 거 아니야? 그랬기 때문에 나름 똑똑한 돈들은 뭐 첫 번째로 가는 곳들이 미국채 긴 채권, 만기 기채권 아니면 금으로 가든가 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죠. 지표 좋죠. 그러나 현상적으로 금리 인상 한 번에도 맥을 못 추는 걸 보면 저거 가짜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이 좀 상존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파월 의장이 그때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달 FOMC 예. 얘기하신 거죠. 근데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보험성으로 네, 맞습니다. 좀 일회성일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건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내려갈 내려갈 수 수도 있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왜냐하면 거죠. 일각에서 뭐 4번 내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 사실은 우리 대표님도 얘기 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좀 네. 바꿔보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번에는 이제 리세션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좀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옐런 전 의장입니다. 네. 실업률이 낮고 미국 증시 꾸준히 올랐다. 뭐 그다음에 대표적인 그 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는 QE 즉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좀 남아 있다. 그다음에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신 국채 수요가 여전히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무디스는 경기가 내년까지 둔화는 되겠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되지 않을 것이다. 비교적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뭐 경기 전망이 좋은 것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침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고의 틀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이제 뭐 이 차이 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뭐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어떤 이론으로 접근하면요 이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전 세계에서 썼던 정책들이요 다 비전통적인 거 처음 써보는 거예요. 양적 완화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서 처음 써봤거든요. 마이너스 금리. 그럼 옛날에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또 다른 비전통적인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에 배웠던 틀에 갖고 가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금리의 이 역전 원인이 주 원인은 사실 페드의 양적 완화죠.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고 요번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있어서요. 이 양상을 보면요. 저는 뭐 안심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면 두 금리가요. 다 내립니다. 내리는 과정에서 장기가 더 많이 빠져서 이게 역전이 된 예. 거거든요. 하나가 훅 올라가고 하나가 훅 내려오면서 이러면 진짜로 침체 부분, 즉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엔 둘이 같이 왔고요. 지금 연준이 하는 것들이 사실 아까 강간호 이사가 얘기했지만 수급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단기채 지금 매도하고요. 장기채를 매수하는 과정이 지금 있고요. 8,310억 달러에 지금 국가 재정이 지금 거기 마이너스거든요. 예. 9월까지 그거를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이 계속 어떤 정부는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사게 되고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9월 말까지가 회계연도가 끝나기 그렇죠. 때문에 올해 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8천억 불 이상의 지금 국채를 파는데 장기채 중심으로 지금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교란이 와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사실 장단기 금리 역전된 거는 올해 3월 달, 5월 달에 한 번씩 봤어요. 근데 그거는 3개월물이랑 10년물이 같습니다. 3개월물하고 예. 근데 사실상 경기에 대해서는 3개월물이 더 예민하다. 좋은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반등이 됐고 또 뭐 다시 또 내려왔고 뭐 등등의 오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미국 연준이 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해석하는데 좀 한계점을 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최 고문님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늘 뭐 계속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대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는 이제 그렇게 썩 네. 동의하시지 거기다 않는다는 말씀을. 하나만 좀 더 붙이면요. 지금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요. 15조 달러의 마이너스 국채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미국은요.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으니까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급적인 측면이 크다는 말씀이네요. 강 대표님께서는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뭐 경기 침체를 네.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신다. 이번 주에 그 연준에서 이제 FOMC 회의 이런 걸 하는데 잘 봐야 돼요. 지난번에 일회성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예.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페드에서 하게 되면 단기채 금리에 영향을 줘요. 내려갈 테죠. 예, 당연히. 내려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 요거를 조금 올릴 수 올릴 수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거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 카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그 이번에 이제 그런 의사가 좀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다시 좀 그 정상화되는 이런 그 경로를 밟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좀 원하는 게 금리를 내려주길 원하는 건데 트럼프도 원하는 게 금리를 내려주길 원하는 거고 그럼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장기단금리 역전 현상도 다시 이제 원상 회복된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다시 벌어져서 역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우려감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제가 거예요? 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체 국면이 아니고 약간의 일시적인 둔화 국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연준도 그렇고 각국 중앙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대응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현 단계지 그렇게 지금 현재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고 예. 하나 좀 첨부하자면은 페드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할 그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7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내렸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보험적 성격이라고 파월 의장이 표현한 것처럼 일시적인 걸 수도 그냥 있는데 중간 조정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계속 그게 내린다 그러면 아니고 다시 양적 완화라는 의미로 시장에서는 지금 그걸 계속 좀 내리는 쪽으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평론가님, 네. 파월 의장이 이제 이번 주에 그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이제 하는데요. 네. 결국 이제 뭐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강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그 여러 아까 말씀했던 몇 가지 지표가 좀 부진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좀 찾아본 지표 보면은 그 비거주형 고정 투자 같은 경우 7월달에 마이너스로 3년 만에 처음 감소세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연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생각하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좀 흐트러진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죠. 이제 23일 날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경제가 괜찮다면 일단은 우리는 금리 괜찮다. 오히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는 게 연준 의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제롬 파월이 저기서 또 금리 인하 얘기를 또 하고 8월에는 FOMC가 없으니까 9월에 0.5%포인트 인하 얘기를 한다면 시장은 바보가 아닌데 아니 경제가 좋은데 이 인하를 해? 그런 의구심을 분명히 가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금리 역전이 나오고 이게 100% 경기 침체간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돈들이 장기 국채로 몰려간 건 맞거든요. 왜 몰려갔겠습니까? 앞으로 위기도 많고 위험도 많으니까 난 차라리 저기 10년짜리에 가 있겠다는 그 의미 자체가 경기를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금에 대한 수요 그렇죠. 굉장히 금수요가 많고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지금. 엔화도 요즘에 같이 전 올라가고 있는 세계적으로 것도 이렇게 있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부인은 하나 마음 한 구석에는 캥기는 구석이 있어서 저는 만에 하나 이번에 정말 경기에 대한 불식하려면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오히려 말을 안 해버리면 차라리 그때 시장은 아 미국 경제는 괜찮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정천 평론가한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말씀을 충분히 들은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도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유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왜 제가 그 정평론가한테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10년물이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진 상태다. 네. 근데 독일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알다시피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표는 전혀 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독일은 왜 그런 겁니까?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떴거든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저것은 독일, 일본, 한국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무역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1차 여파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교육 지표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뭐 경제 보복을 떠나서 그렇죠. 그게 이제 이미 한 방 맞은 거고 미중 무역 전쟁에 독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도 지금 수출의 감소에 따라서 큰 이제 위기가 경제 둔화가 찾아오고 있는 건데 유럽은 지금 독일도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헤매고도 있는데 또 하나 악재가 있습니다. 그게 영국입니다.
영국이 지금 총리 바뀌면서 우리는 이제 브렉시트 완전 잊어버리고 있지만 또 언제 브렉시트 이슈 떠내오고 노딜, 그러니까 협의 없이 나가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 돈 있는 자본도 또 투자를 안 하고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양대 악재가 유럽에 같이 지금 누르고 있으면서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나쁜 거 다 나쁘지만 진짜 손에 들여다보면 제일 나쁜 것은 역시 유럽 경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독일은 유로화를 쓰죠. 유럽 연합의 이제 핵심 국가이기도 하고요.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이제 하나의 중앙은행이 있죠. 거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적용하는데 지금 유럽의 ECB가 정한 기준금리는 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제로 상태인데 그러면 유럽 연합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대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펼쳐왔고 금리가 여전히 0%인데 미국은 지금 2%가 넘게 올라간 상황인데도 그러면은 유럽은 마이너스 정책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니까요. 이런 정책을 금융위기 계속 써왔는데 왜 독일도 저렇게 되고 뭐 영국도 저 모양이고 프랑스도 좋다는 얘기 못 들었고 유럽은 왜 경기가 나아지질 않습니까? 결국은 너무나 많이 풀린 거죠. 지금 같이 많이 풀려서 그게 휩쓸려가고 결국은 지금 이제 독일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독일이라는 게 GDP의 47%가 수출을 먹고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제 경제가 뭐 굉장히 불확실하면은 거기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유럽이 이렇게 된 게 뭐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계속적인 어떤 국가 경쟁력이나 생산성 부족들이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러네요. 우리가 크게 당했는데요. 사실 독일의 경제가 나빠진다고 그랬더니 유럽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거예요. 거꾸로. 무슨 말씀이세요? 마이너스니까 분명히 독일은 앞으로 재정을 확대를 할 것이다. 그럼 그것이야말로 지금 독일이 유럽에 다시 한 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독일의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내심 지금 좋아해요. 거기다가 지금 300억 유로 달러 정도의 재정 확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독일이 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냐면요. 거기는 절대로 적자 재정을 안 갖고 가는 게 나라 원칙입니다. 그래서 흑자만 하는데 요번에는 안 되겠다. 적자가 나가더라도 한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흥책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쭉 봐야 되고요. 뭐 이태리 연정 깨진 거라든가 브렉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데가 독일 한 나라면은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더 쉬울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묶여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서로 발목 잡는 부분도 있군요. 영국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걸 테고요. 예. 그 강 대표님, 네. ECB가 0%지만 스웨덴은 마이너스 0.25%고요. 스위스도 마이너스 7.75%입니다. 기준금리가. 뭐 일본이나 유럽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0.1% 이렇게 수준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한다. 근데 결국 그거는 이제 위축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건데, 근데 왜 안 살아나는 것이냐? 그 마이너스 정책이라는 게 실제로 이론적인 어떤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는 별로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다들 안 먹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양적 완화도 했다가 안 했다 계속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반복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아까 그 최양호 고문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조업 기반에 많이 치우쳐진 나라들 위주로 지금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이 무역 협상 이가 영향이 상당히 큰 거고 지금 미국 최우선주의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전 세계적인 교역량이 좀 주는 그런 악영향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 국가들한테 지금 미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 단지 이제 실물 쪽에서는 이렇게 그 제조업 기반 국가들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금융 쪽으로는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실물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엔화는 지금 강세로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 달러보다도 더 안전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유럽 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고 그 개인들의 소비 심리나 이런 것도 살아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금융위기 엄청나게 아까 뭐 그 마이너스 국채가 뭐 15조 원어치가 돌아다니는 말씀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은 많이 풀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 이번에 이제 좀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다시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각국 중앙이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는 분명히 조금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때처럼 마냥 금리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경기 부양으로 간다면 첫 번째 취할 수 있는 게 제로금리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제로금리 가봤자 별 효과가 없겠고요. 지금 뭐 우리가 충분히 좀 보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차례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달러를 찍어냈고 유럽도 유로화를 이제 찍어냈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통화 확대 정책을 썼는데 결과가 뭐냐? 우리나라만 보면은 단기 유동성이 지금 1,100조 원이에요. 1,110조 원. 이렇게 돈이 이게 가계에서 도는 돈이 1,110조 원이거든요. 기업 유병은 800조 빼고 경기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지금 상당히 일부에 몰려 있거나 굉장히 붙잡고 있거나 이제 이런 행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통화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양적 완화 같은 것들을 할 때는 과거와 같이 돈을 안 풀고 뭐 MMT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예 한 20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가구마다. 그런 얘기가 지금 기본소득 개념이네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그건 이제 유럽에서 나온 거고 미국식은 아예 찍어낸 돈을 그냥 아예 가구당 줘버려서 돈을 쓰게 하는 방법 얘기도 나오고 찍어놓은 있고요. 돈을 찍어서 또 좀 어렵지만 스탠딩 레포라고 해서 아예 레포를 상설화하게 해서 시중 은행들한테 돈을 계속 공급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고 돌려도 이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 느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차후의 양적 완화의 모습을 봤지만 또 하나 그 모습들 과연 뭐 돈을 300만 원씩 나눠준다 뭐 이런 걸 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인정해야 그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이제 모순적으로 남아 있어요. 가령 경기가 좋은데 왜 돈을 찍어냅니까? 경기에 자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정하는 뭔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아마 저는 각국 뭐 유럽도 그렇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돈을 나눠주기 아니면 뭐 스탠딩 레포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좀 계속 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고민이 뭐냐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막 올라줘야 돼요. 그렇죠. 네. 막 올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그때 보면요. 일단 미니멈으로 인플레이션 3% 이상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요. 희한한 게 물가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풀렸는데 네. 예전 그래서 따른 이게 플러스 면이 있고 마이너스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깨지면 진짜 이게 진짜 이 뭐 폭풍우가 쏟아지는 초인플레 같은 게 한순간에 옵니다. 뚝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걸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특히 이제 제일 지금 뭐 이 공여도가 높은 게 유가가 굉장히 지금 뭐 낮죠. 생각보다 낮고 미국도 이상하게 가계 부채가 그렇게 옛날처럼 높지가 않아요. 그런 등등을 잘 잡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즉 이제는 물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근데 물가 관리하는데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돈 푸는 거거든요. 물가를 관리하는데 돈을 푸는 게 제일 쉽다. 네. 그거는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보통 돈을 풀면은 인플레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풀고 땡기고 이런 양쪽 완화에 옆에 이자율 요거 이제 몇 개 이 통화 정책하고 섞어서 쓰면요. 제일 좋게 요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여력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도 지금 뭐 2%대 밑으로 나오면요. 이 통화 정책 여력은 별로 없어집니다. 그렇죠. 미국이 과거에 이렇게 통화 정책으로 크게 놀 수 있었던 게 사실은 5% 이상의 금리가 높았기 통화를 때문이죠. 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2%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통화량으로 조정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에 했을 때는 찍어내고 또 달고 오고 근데 선순환을 갖고 가야 되는. 지난 양적 완화 때 이미 연준이 돈을 굉장히 많이 땡겨놔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물론 2%대이긴 한데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시중 유동성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뭐 지금 사실 이러한 장단기 금리의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온 것도 2008년 이후에 미국이 2조 달러 이상의 이제 국채를 사고 사들였으니까. 팔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변곡점을 갈 때 조금 성장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결국은
뭐 굉장히 큰 공황이나 침체로 가는 그런 길목은 우리가 너무 과장되게 우리가 믿을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강 대표님. 네. 지금 우리가 물가가 이렇게 돈이 많이 부르는데 낮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낮은 이유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중국 영향이다. 어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건의 가격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식의 어떤 그런 상황이 네. 좀 계속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낮게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큰 변수가 미중 무역 갈등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소비 심리도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물가도 좀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뉴욕 타임스에서는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의 시작점일 것이다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인데 지금 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뭐 경제 쪽에서 지금 그 포기하고 하면은 재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중국의 무역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에서도 그거를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좀 그게 만약에 트럼프 재선 가도에 그러니까 그린 라이트가 아니라 레드 라이트를 킨다고 그러면 근데 뭔가 이제 변할 수도 있지 그 않을까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계속 될 거는 같습니다만은 그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신호가 나오기 전에는 아마 저는 멈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최대한대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미중 무역 협상 요 갈등 요 예. 국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홍콩에서 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틈을 미국이 지금 파고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까지 연계해가지고 지금 얘기 좀 같이 하자 이런 그 국면이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이걸 장기화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경제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내세워가지고 재선을 할 그 생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풀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장기화할 필요는 없다.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는 그런 거죠. 근데 중국이 응수를 안 해주는 거죠. 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 요즘에 가뜩이나 더 복잡해질까 싶은데 지금 그래 마침 중국 얘기를 잘 꺼내주셔서 저도 이사님 얘기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9월 1일이 정말 저는 중요한 날이라고 보여지는 게 그 추가 관세 부과하는 날 말씀 부과하는 날이었잖아요. 이제 나머지 3천억 달러의 10%를 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예, 갑자기 연기해서 일부 품목에 한해서 맞습니다. 하겠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여의도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무슨 옵션 하냐 이게 말 한마디에 폭등과 폭락을 왔다 갔다 할 정도였었는데 제가 왜 9월 1일을 봤냐면 그걸 지켜보던 중국이 만에 하나 9월 1일에 품목 하나라도 10% 관세를 매기면 복수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럼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속된 말로 완전히 뭐 꼬리를 내려서 9월 1일에 3천억 달러 일부 품목이라도 10% 붙이는 걸 안 붙이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워낙 말을 많이 바꾸긴 했지만 이번에 9월 1일에 나오는 그 3천억 달러 10% 관세는 진짜 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트럼프가 접는다? 그럼 이때는 굉장히 중국과의 이 대전에 있어서 큰 양상 변화가 나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도 이것을 알 거고 그럼 여기서 물러설까? 아니면 뭐 직진할까? 근데 분명히 중국은 아마 복수할 겁니다. 조금만이라도 때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진짜 이번에는 자충수에 빠졌다. 그동안에 워낙 말 바꾸기로 재미를 많이 봤지만 이번에 9월 1일은 참 정말 우리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12월 15일로 지금 이제 미뤄놓은 상태인데 이런 얘기는 미국에서 나와요. 미중 무역 전쟁을 끝내는 수순으로 트럼프가 환율과 금리를 들고 나왔다 이거죠. 지금 금리 인하의 모든 초점은요 미중 무역 전쟁 리스크 완화하는 데 있지 그렇죠. 이게 뭐 물가니 뭐 이거 전혀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으로 보고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시기에 미중 무역 이 전쟁을 끝내야 이 주식이 뭐 엄청나게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타이밍을 분명히 보는데 그 수순으로 금리 환율을 지금 손에 넣어놓고 일단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카드로 지금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사실 이게 뭐 이 어떤 넘어가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뭐 이 수일기의 한 방편으로도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이제 보호무역적인 그러니까 우리 강 대표님 계속 말씀하셨던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의 이면을 살펴보면 이제 그렇게 중국에 대한 이런 뭐 부분도 그러니까 패권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80년대 플라자 합의를 연상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강력한 경쟁자로 따라오던 거를 이제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는 거에 지금 해석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따라잡는 중국을 이렇게 좀 확실하게 견제하고 확실하게 따돌리기 위한 방법이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그게 단순히 뭐 트럼프가 좀 질르긴 한 거지만 이게 트럼프 때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재선을 실패하더라도 트럼프 때에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한테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그 비교 우위 무역론에 근거해서 보면은 각 나라들이 이제 비교 우위가 있는 걸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잘하던 거를 중국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예. 산업부를 보면 옛날 중구장대 산업 보면 중국이 다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먹거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어떻게 막아주고 있는 이런 셈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정책적인 대응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런 환경인데 정부나 뭐 여야 할 거 없이 좌우 할 거 없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기회로 다시 만들어낼 그런 지금 찬스예요. 미국 대통령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 지금 비틀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여기서 지금 똘똘 뭉쳐야 될 이런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부품, 장비, 소재 다 국산화 쪽으로 가고 초일류 쪽으로 가면서 초격차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오히려 빨리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뭐 지금 어려운 국면이고는 하지만은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플라자 합의 때 사실 미국이 일본을 쳐준 거잖아요. 그 그렇죠. 틈새에 들어간 게 삼성 현대거든요. 미국에. 그러면서 우리가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진짜 진짜 퀀텀 점프를 하죠. 대도약. 그 기회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거기는 뭐 200% 동일하고요. 예. 이거 놓치면요. 진짜 또 우리 후세대 참 얼굴 이 제사상 받기가 뭐 좀 예. 어려울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저 사람들이 리세션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우리가 지금 이제 독자적으로 이 상황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방면으로 가시냐면 약간 낯설할 수 있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위기라는 말을 할 때 앞에 우리는 위자, 좀 위험하다는 쪽에 주로 이제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기자에 더 사실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뭐 분명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따 뒷부분에 가서 조금 결론을 낼 때 당연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 중국 얘기 지금 했고요. 일본 얘기까지만 조금 더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평론가님. 네. 일본이 그 2013년도에 이제 아베가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집권에 들어간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그래서 엔화를 낮추고서 수출 경쟁을 높이겠다. 계속 유동성을 좀 쏟아붓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일본이 우리한테 뭐 그렇게 이제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얘기는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것은요. 실제 뭐 일본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 뭐 그것도 있지만은 엔화라는 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어마어마한 부채를 갖고 있죠. 일본 정부가. 예. 네, 근데 그 부채의 대상 채권자가 국민들이고요. 대외적으로는 뭐 세계 이스라엘, 독일과 함께 3대 순 채권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때 왜 엔화에 자꾸만 돈이 몰리느냐? 옛날 후쿠시마 원전 사태 터질 때도 이틀 후부터 엔화가 뭐 초폭등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 힘들어질 경우에 일본이 뭘 하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채권을 다 행사해가지고 돈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기본적으로 이제 엔화가 위기 때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이제 기본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고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뜻하지 않게 뒤통수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엔고가 저는 만약에 이런 흐름이 간다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엔고가 일본 경제에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독일, 일본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된다면 달러로 환산하는 이제 가격은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 가격 경쟁력에 특히 같은 레벨에서 즉 한국, 독일, 유로와 원화, 유로와 엔화가 같이 있는데 엔화만 이렇게 강해질 경우에는
훨씬 더 깊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그러면은 그동안 아베가 그렇게까지 애써서 펼쳐왔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 한 3년 성공했죠. 예, 뭐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다지 지금 이제 위축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베도 분명히 속이 탈 겁니다. 근데 13년, 14년, 15년 보면은 달러당 엔화가 뭐 120, 뭐 이 정도까지 가면서 뭐 일본 나름대로의 호황을 분명히 누려왔던 대목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뜻하지 않은 엔고에 일본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예. 이게 일본 엔화는 한 4개월 전보다 한 그 6엔 정도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112엔 하던 게 지금 106엔 정도 해요. 우리나라 근데 환율 원 달러 환율 보면은 1,150원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1,220원대에 지금 와 있잖아요. 1,220원대. 예. 오히려 워낙 절하가 돼가지고 있죠. 더 벌어지는 일본은 절상이 돼가지고. 더 벌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수출 경쟁력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보면 일본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우리가 조금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환율로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달러당 7 위안을 갖다가 이렇게 벗어나고 있습니다만 약간씩 용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에서 당장 이렇게 관세를 갖다가 엄청나게 부과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한 충격 여파를 상쇄해야 환율 되니까. 효과로 약간씩은 상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게 사실 반길 일만은 아니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통화 정책 하는 걸 갖고 트럼프는 뭐라고 정리했냐면요. 네. 경제적 침략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살 나오는 얘기가 중국과의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 중심으로 뭐 기구를 만든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걸 봐서 뭐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트럼프가 이제 생각한 구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결국은 무역 전쟁이 지금은 뭐 100% 환율 전쟁으로 옮겨 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지금 우리 이제 원화 가치가 좀씩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이제 수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뭐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환율이 이제 오르는 게 마냥 우리가 또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해석도 사실 이렇게 양반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 얘기들을 쭉 들어봤으니 지금부터 이제 우리 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각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쪽 국채 얘기도 한번 현황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좀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정평론 의원님, 우리도 지금 국채가 얼마 전에 1.1%가 이렇게 3년물이긴 한데 떨어지면서 뭐 역대 최저치까지 우리 국채 금리도 좀 내려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는 역전은 안 나왔지만 거의 이제 붙을 정도로 떨어졌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10이하고 3, 그러니까 10년물하고 3년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기 보면 거의 붙어서 붙었네요. 이게 내려와서 이제 역전이 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이제 미국을 보면은 다시 확 벌어졌거든요. 즉 이제 미국은 10년물이 다시 위로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도 일단은 금리 역전은 안 나온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저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국고채는 좀 어려우니까 요즘에 은행에 가면 고정금리가 훨씬 쌉니다. 대출을 받을 때. 맞아요. 요즘에 자기보다. 변동률의 역전 현상이죠. 예. 네. 그리고 왜 고정금리가 싸냐? 은행들이 우리가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때 빌려주는 돈은 5년짜리 이상 금융채를 발행해서 그때 조달한 돈을 우리한테 주는데 그 5년짜리 은행채, 금융채가 금리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는 저렇게 장기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이제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대출 금리도 조금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죠, 그게 지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돈 빌리는 사람들은 좋은 아니, 거죠. 근데 대출금리 떨어진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금융자산이 2,200조가 있고요. 부채가 1,700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자산에서 금리 1% 떨어지면 이자 소득이 그만큼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많다니까요. 빌리는 알겠습니다. 사람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이제 대출이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그러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당연히 동전의 양면처럼 그 여파가 다 있죠. 그러면은 강 대표님, 우리가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우리도 0%대 금리까지 떨어지는 얘기까지 나와서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우리나라 금리가 1%대 아래로 내려온다. 역대 그런 전례가 없었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실물 경제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직 뭐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많게 걸릴 거는 걸리겠지만. 같은데 어쨌든 금통위에서 계속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은 잡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도 내려올 가능성이 많고 하니 예. 저쪽에서 이제 그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우리는 또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미 역전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까 환율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워낙 그
그 환율이 절하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금리 차 역전에 있고. 기인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통위가 어떻게 할까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더 내린다는 그런 그 시장의 생각이 아주 우세론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좋은 쪽에서는 대출 만약권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은 뭐 예금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불리한 게 당연한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라고 이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그런 거를 이제 반증하는 거죠. 그런 거여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또 내리면은 또 금리를 내릴 때 기대하는 건 그거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기업들의 투자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면은 그 개인 소득들도 늘어나고 그렇다면 민간 소비도 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까지 연결고리가 상당히 약화돼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업률도 약간 그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정부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파이를 조금 키우는 쪽에 이 투자 쪽으로 좀 진작할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좀 푸시를 하는 거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우리 사실 금리 정책이라는 게 우리 통화 정책이라는 게 금리를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특히 뭐 일본처럼 마이너스까지 내릴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국은행이 뭐 미국이 4번 내린다 해서 우리는 뭐 한 50bp 정도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막 계속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좀 냉정하게 한번 이 금리 문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하신 거는 공이 마냥 내리는 게 무조건 우리 경제,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다들 공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나라는 부분에서 세 분 말씀을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고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물론 장기적 뭐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민간 부분의 투자가 지속적이지 않는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순수출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3개월째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표로 쓸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거든요. 예. 따라서 민간 부분의 투자 부진에 어떤 뭐 마중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경쟁력을 뭐 함으로 해서 뭐 금리를 내려주면 이제 환율이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제 분명히 금리 인하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시장에 이 동력을 줄 수 있는가 부분. 예. 거기는 지금처럼 베이비 스텝 뭐 0.25 갖고는 뭐 전혀 이건 움직일 상황이 아니고요. 좀 화끈하게 내려야 된다는 네, 말씀이죠. 화끈하게 지금 내려야 되는. 그래서 뭐 사실 0.75 얘기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로 정부의 판단이지만 지금은 베이비 스텝보다는 훨씬 더 큰 폭의 걸음을 해야 우리가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너무 저는 또 이제 판단하고 큰 있습니다. 폭으로 내리게 예, 되면은 정 대표님은요. 그 외국인 그 투자 자금들이 나갈 수 있는 극도로 여지가 있다. 나갈 가능성도 또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데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리 정책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도 있잖아요. 재정 재정 확대한다. 정책도 있을 거고 또 특히 아까 언급했습니다만은 한일 지금 분쟁 이런 무역 분쟁 이런 이슈 때문에 산업 정책 쪽으로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자금을 뭐 10조 정도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IT 부문 이쪽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정부의 유관 부서들이 서로 공조를 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화 정책 얘기하다가 산업 정책까지 이제 흘러갔습니다만 뭐 이제 당연히 뭐 우리 강 대표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정평론가도 이 통화 정책 부분 뭐 인하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환율이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와 우리가 거의 이제 같이 움직이는 방향성이 그렇죠. 있고요. 지금 중국은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인민은행이 이 정도의 위안화 약세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양날의 검 같은 생각이 자꾸만 이제 드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자기 했을 때 뭐 마지막 보복을 할 때 최후 형태의 한 방을 날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거든요. 저는 그때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오히려 중국은 인위적인 위안화 약세를 의도하려고 하지만 자칫 이것을 초약세로 밀어버릴 경우에 역효과가 차라리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역효과라는 건 뭐예요? 가령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계 자금도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국영기업에 빚 많은데 뭐 빚이 훨씬 그 빚 문제 커질 수가 있겠고 위안화가 자기네가 통제할 수 있는 약세선과 뭐 투기 세력이 붙든 누가 해서
감내해가지고 없어버릴 정도로 위안화 초약세가 나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휘청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통화 정책을 좀 쓸 때 환율을 위에서라도 조금씩은 좀 시간을 아껴둬야 되지 않느냐. 마치 이제 위안화가 무너질 때 우리가 뭐 1,250원, 1,280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금리 인하까지 한다면은 오히려 외환 시장이 좀 흔들릴 수가 있어서 저는 뭐 두 분 다 얘기는 하셨지만 예. 향후 통화 정책은 환율이 굉장히 중요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예, 말씀입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정평론가님에 대해서 제가 그냥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로스가 영국의 영란은행이랑 붙어가지고 뭐 10억 달러 뭐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아주 회자됐던 그 옛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외부의 세력과 중국 당국이 그런 식으로 환율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2016년 한 1월부터 3월까지 전 세계에 한다는 이 환투기 세력들이 한번 붙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때 그 조지 소로스가 일단 선봉에 섰고 뭐 제자들 뭐 카일 베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서서 했는데 그때는 패배했죠. 그러니까 위안화는 현재 관리 변동 환율 제도인데 거기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고시 관리 변동 환율 제도.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전날 자기네가 쫙 봐서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서 그다음에 고시를 해버리는데 계속 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투기 세력들은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라고 베팅을 했는데 매일 인민은행이 올리니까 거의 뭐 수조 원을 날리고 이제 패배를 해서 이제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뭐 공격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지금 중국이 이걸 인위적인 위안화 약세를 쓴다면 너무 모험적인 것이 아닌가. 중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또 위안화가 원하는 약세가 아닌 원치 않은 약세가 나올 경우에는 중국이 뭐 크게 당할 수도 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위안화랑 우리 원화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환율 얘기를 하시는 우리가 거니까. 괜히 유탄도 맞을 수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런 논리가 틀린 있습니다. 말씀을 근데 하죠. 재미난 건요. 최근에 저 유심히 바라보는 숫자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이 미국 국제 최대 보유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게 알고 있죠. 바뀌었어요. 어디입니까? 일본으로 일본입니까? 바뀌었습니다. 아, 중국 계속 팔았군요. 팔고 조정 들어가는 거 이제 내역까지 지금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우리가 재미난 분석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환율도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GDP의 2%밖에는 한 방향으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다면 300억 불 정도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요. 한미 그다음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가 이제 종료가 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로 우리가 뭘 들어가면은 사실 처음에 진짜로 한 번밖에 딱 실탄 한 발 갖고서 쏘는 거기 때문에 네. 정조준을 잘해야 되고 굉장히 이 조준사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그야말로 스나이퍼처럼 원샷 원킬을 하지 그렇습니다. 않고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경제 펀더멘탈을 전 세계 나라들 주요 나라들 좀 살펴보고 결국 우리까지 쭉 살펴보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주식시장 상황이 이제 워낙에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거시지표와 달리 눈에 확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보시기 때문인데 강 대표님 뭐 시장에 계속 계시니까 제일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장이 변동성이 커진 거는 결국은 불안감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 불안 심리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지수도 뭐 2,000 깨고 내려와가지고 네. 반등을 할 것 같지만은 반등을 좀 잘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바닥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내가 먼저 가서 사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게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팔았던데 3천억 좀 넘게 팔았던데 그 전에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시가총액 1위, 2위 하는 업체 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외국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이 그 외국인들의 매매 상황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는 정도로만 봐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 사실은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 그 MSCI 그 리밸런싱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자금들을 좀 빼서 중국 같은 데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조정 국면의 그런 자금 유출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순매수 기조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당일 정도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57%가 넘었어요. 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네, 말씀인 거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50%를 이제 넘어섰는데 외국인들이
코스닥 IT 이런 것도 다 팔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사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근데 거예요.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다른 전 세계는 뭐 16%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4% 거꾸로 갔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계속 조정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이제 조정이 끝나가는 부분이라서 매력적이죠. 근데 살 타임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600선 지금 뭐 아니, 그러니까 되고 살 타임이라 이거. 코스피는 뭐 이러니까 네. 그게 걱정되잖아요. 코스닥은 이제 안에 좀 스토리가 좀 있는 게 뭐냐면 바이오주가 박살이 났잖아요. 바이오주 그 회사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바이오가 상당히 시가총액의 비중이 컸었거든요. 신라젠 영향이 큰 거죠. 신라젠도 있고 한미약품도 아, 있고 예. 뭐 코오롱 티슈진도 있고 예, 뭐 그러네요.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악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던 건데 이제 단순히 뭐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희망만 가지고 투자 내지는 투기를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였던 거고. 정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것만 붙잡고 있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그 종목만 붙잡고 있고 개인도 그 종목에 들어가신 분들은 방금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요거밖에 안 떨어졌는데 시장은 막 장중에 1,800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경우에는 이건 선방한 거 뭐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떤 우리나라 같은 큰 뭐 선진 증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편입되나 많이 하는 증시 중에 이런 한두 종목만 살아남고 그 두 종목만 빼면 지금 한 체감은 1,600, 1,700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 왔을 때는 저는 역공도 분명히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무너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목들. 그래서 계속 오늘 제가 이제 주제가 양날의 검처럼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물론 그 두 종목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죠. 그러니까 한국을 지켜낸 건데 한국 증시를 그 두 종목에 대한 편중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우리 경제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맞습니다. 모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결론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얘기까지 사실 다뤄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시, 뭐 미시, 그다음에 뭐 실물까지 두루두루 좀 사실은 다 다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두루두루 현재 우리 경제의 대내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일별을 하셨을 거라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마침 또 쉽게 설명들을 잘해주셨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 우리가 뭐가 됐든 정부가 됐든 민간이 됐든 기업이 됐든 시장이 됐든 간에 이 세 분께서 각자 나는 이 포인트가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하시는 거 한 포인트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 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토대가 너무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노동개혁이라든가 제도적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넘어졌다고 빨리 일어설 필요는 없고요. 주저앉아 있으면 먼지 털고 예, 천천히 천천히. 일어나는 부분에서 체질 개선 제일 먼저 일어날 부분이 노동이라든가 어떤 노동시장의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가면서 거기에 재정이 얹히면 분명히 뭐 우리가 이 정도 어려움은 분명히 떨고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있습니다. 예, 우리 당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볼 때는 경제는 좀 심리적인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자꾸 침체 이런 단어들이 언론지상에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위축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쓸 때도 조금 잘 골라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전쟁 중일 때는 서로 좀 싸우지 말고 한쪽으로 좀 뭉쳐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반 그냥 시민 한 사람으로서 보면 답답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여야 할 거 없이 좌우 할 거 없이 조금 이런 국면을 갖다가 좀 타개할 수 있는 또 서로 좀 똘똘 뭉칠 수 있는 이런 단합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정평원 의원님. 저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가장 큰 화두로 보고 있고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협박조로 말하는 최후의 수단을 연내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이제 그게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못 쓴다면 내년에는 못 쓸 것 같거든요. 내년엔 재선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미중 무역 전쟁의 일종의 마지막 대단원의 싸움이 연내 일어나느냐 아니면 내년 유야무야 되겠죠. 뭐 재선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 말씀드렸습니다. 왠지 그 말씀은 연말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거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끼신다고? 예, 저는 그렇게 되는데 그때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봐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세 분 말씀 쭉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정말 팩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요즘은 해서는 안 되는 세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막 가짜뉴스가 워낙에 횡행하는 것도 있고요. 조금 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인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좀 본인 스스로 팩트를 스스로 좀 검증해가는 이런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요즘같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지만 실제 나한테 꼭 필요하고 나한테 맞는 정보는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그런 세상에서는 좀 우리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시진 말되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좀 보실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도 오늘 세 분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좀 들었습니다. 인사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 고문님, 우리 강 대표님, 정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콩 상황이 일단은 지난 주말을 고비로 큰 고비는 넘겼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지난 주말에 그야말로 이제 중국 당국이 직접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전망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일단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위는 이제 11주째 이어질 정도로 여전히 상황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전과 달리 마스크나 방독면 같은 보호장구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비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이 상당히 좀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에 이 소식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홍콩 도심에 모인 홍콩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에서 시작했지만 이젠 보다 근본적인 요구가 표출됩니다. 需要一个民主的选举，要双普选，我们要自己用自己一票去选出我们的特首。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을 경고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If they want to come, then we'll just go away. I don't think anyone is too afraid of them coming. It just seems like a threat. We're not that concerned about it. If they come, they come. 경찰은 빅토리아 공원에 모인 시위대들이 행진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이 시위대들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집회 후 행진을 이어간 시위대는 이전 행진과 달리 홍콩 도심 곳곳으로 산발적인 행진을 벌였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에 홍콩 시민 17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늦은 밤 일부 시위대가 경찰 차량을 향해 쓰레기통을 던지고 경찰이 반격해 고무탄 총을 쏘기도 했지만 심한 충돌은 없었습니다. 시위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면서 시위 진압을 위한 중국의 군 투입 명분 역시 다소 적어진 모양새입니다. 예,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최순애 평론가 월요일 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홍콩 얘기는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뭐 네. 약간 유언비어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정체불명의 뭐 사람들이 자꾸 국경을 네. 넘어서 홍콩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홍콩 시민들은 상당히 비폭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선을 굉장히 지키면서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또 역시 많이 나옵니다. 네, 무장 경찰이나 군 개입을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이제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폭력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저 현장에 뭐 우리의 님을 위한 행진곡도 들리고 이런다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의 그 3년 전에 그 촛불 시위가 또 많은 또 학습 효과를 주는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이제 10월 1일 날 중국 정부 건설 70주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어쨌든 뭔가 이렇게 갈무리를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강경책과 유화책을 다 갖고 뭐 만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겠죠. 뭔가 이 사태가 계속되는 게 중국 당국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네. 인해서 미국과 상당히 좀 아주 격한 대치를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국도 이게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살짝 간지러운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간지러운 정도 수준은 넘어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개입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제 한번 만나서 이 얘기를 하자,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 무역 분쟁의 어떤 해결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면 좀 좋은 거고 좋은 방향으로. 이게 예, 오히려 이것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어떤 촉매 역할을 하면은 좋은 거고 어떤 G2 양 미국과 중국 간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중국에서는 이게 89년인가요? 천안문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여파가 있죠. G2에 걸맞지 않는 그 비민주적인 모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사리 뭐 유혈 진압한다든지 이러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또 이 시진핑 자체의 또 스타일이 이 또 뭐 또 다른 측면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홍콩을 어쨌든 장악하려고 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은 아니나 어쨌든 간에 해결의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홍콩 시위가 우리한테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수출 4위국이라면서요, 홍콩이. 그래서 뭐 거쳐가는 거겠지만. 네, 90%는 거쳐간다고 하지만 어쨌든지간에 같은 이제 글로벌 체인에 우리가 그럼요. 묶여 있으니 예,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쉽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을 사태는 아닌 것 같아요. 최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중국 당국, 그러니까 시진핑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혹시 생각이 되세요? 일단은 여러 개 카드를 놓고 보겠죠. 시진핑하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 딜을 할 수 있으면 또 좋은 거고 중국 쪽에 좀 유리하게 어쨌든 무역 분쟁도 계속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일국 양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또 홍콩을 그거는 사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네, 거니까. 그러면서도 홍콩을 또 이렇게 어쨌든 뭐랄까 길들인다 그럴까 어쨌든 놓고 싶지 그렇죠. 않은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일설에는 뭐 그 송환법을 폐지하고 그 뭐 캐리라든가 그 장관도 이제 물러나게 행정장관 하고 내려오게 하고. 네. 그래서 두 가지 유화책도 지금 뭐 해결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어쩌 이게 좀 주말마다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지금 어제 주말에 가장 많은 이제 시위대가 몰렸으니 이제 앞으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당국에서 이렇게 뭐 그러게요. 관리를 할지 뭐 시위대 쪽도 어떤 주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의 출구 전략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시위대가 주장하는 뭐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 송환법 그거 제정 반대였지만 폐지. 지금은 이제 그 동안에 누적돼 왔었던 중국에 대한 어떤 비민주적인 모습이나 그렇죠. 불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논점은 잡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중국 당국에서 이제 뭐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이제 우리 쪽 얘기로 좀 넘어오죠. 사실은 홍콩 얘기도 뭐 가벼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쪽 얘기도 참 가벼운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주말새 보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역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조국 후보자 얘기가 거의 다더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저 남동생 부부 위장 뭐 이혼 의혹까지 지금 불거질 정도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옆으로까지 가족들로까지 의혹이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폴리패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산업행에 와서 산업행에 이어서 지금 위장 전입 또 위장 이혼과 위장 소송 문제. 그다음에 소유가 불확실한 어떤 위장 매매. 뭐 위장이 지금 4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위장 전입 부분은 이제 현 정부가 7대 배제 원칙에 세워놓은 것 중에 하나가 2005년 이후에 2차례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전에는 괜찮다는 식의 어떤 그 자가 설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아마 해명을 하는 것 같고. 위장 전입은. 99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빼고. 뭐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춘 거죠 스스로. 뭐 국민들은 어쨌든 또 위장 전입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위장 이혼 및 이혼 소송은 이제 이런 거죠. 웅동학원 그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빚을 남동생이 그 빚은 안 갚고 털고. 또 오히려 본인이 거기에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비를 타내려고 하는 그 타내기를 위해서 그걸 51억 원의 공사비를 타내기 위해서 소송을 걸고 본인의 회사는 이렇게 파산하고 또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 돈을 타내는데 거기에 또 그 이혼한 와이프를 오너로 앉히고 뭐 이런 어떤 그래서 그것이 2006년과 2017년에 2번 또 소송을 하고 이런 것이 다 위장 소송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고. 또 이제 소유가 불확실한 위장 그 매매는 또 이런 거죠. 그 하나의 아파트와 하나의 빌라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그 조 후보자 부인 정모 씨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세를 주면서
전세를 주면서 전세 자금으로 빌라를 사요. 우성 빌라라고. 예. 근데 그 빌라의 소유를 그 후보자의 재수 씨, 그러니까 동생의 전 부인 조모 씨라고 이혼한 부인한테, 예. 조모 씨라고 하죠. 조모 씨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빌라를. 그 빌라에는 그 후보자의 모친이 지금도 살고 있고 2005년부터. 근데 이 또 빌라를 2018년 작년에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조모 씨가 주인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임차인을 조모 씨로 해놓고 임대인을 부인인 조 후보자 부인인 정모 씨로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다시 부인이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주인이 부인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이게 나온 거 아니냐.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뀐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아파트 부분도 2017년에 아예 매각을 이제 하는데 그것도 조모 씨한테 매각을 해요. 2017년도 11월에. 예. 그때 당시에 항상 그때는 국토부가 뭐냐면 살고 있는 집 외에는 팔아라 다주택자들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아파트를 팔 때 또 조모 씨한테 팔았다는.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이 소유주가 누구냐? 그러게요. 되게 복잡하셨습니다. 지금. 누구기 때문에 남한테 팔지를 못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워낙 좀 복잡하고 건수도 많고 실소유주가 누군지도 궁금하고 또 왜 저랬는지도 좀 의구심이 많고 그래서 이 일련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조 후보자가 알고 있었는지. 특히 이제 웅동학원 건은 이제 99년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이사로 있었었고 또 부친이 13년도에 잡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 모친이 지금 이사장으로 앉아 있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부인도 조 후보자의 부인도 2013년부터 이사예요. 계속해서. 예. 가족이 운영하는 건데 남동생은 또 그 전 부인하고 같이 또 그 가족이 운영하는 이 재단에 그 소송비를 약간 소송을 걸고. 소송을 건 거죠. 그 건축비를 건축비를 달라고 51억 원을 달라고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청문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게 의문점이 들잖아요. 의혹이 커지잖아요. 바로 해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법망을 맞아요. 피해가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잣대 그거를 세우라고 법무부 장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정확한 잣대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 해명을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죠. 근데 인사청문회 왜 안 해요? 지금 날짜 조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슨 날짜를 조율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14일 날 청문 보고서 요청이 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15일 안에 청문회를 하고 20일 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고서를 15일 안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달 말이에요. 근데 이달 말이라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날은 26일하고 29일인데 27일, 28일은 한국당에 이제 연차내고 30일은 이제 민주당이 또 연차내라고 그래서 뭐 당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날이고 그래서 이번 달 안에는 26, 29일인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너무 빠듯하다는 거고 그래서 날짜가 지나긴 하지만 9월 초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초가 이제 9월 2일인데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15일 안에 해야 되면 이번 달에 해야 되니까 이번 달 안에 하자 이 얘기인 거고. 근데 그것이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아마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 간에 이제 회동이 있다고 하니 그 날짜가 어떻게 조율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정치적인 계산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은 시간을 뒤로 가자라는 거면 그만큼 더 이제 캐겠다라는 의도로 보면 됩니까? 캐겠다는 의도도 있고 9월로 넘어가면 이제 9월 중순에 추석이 있잖아요. 이거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앉힐 수 있잖아요. 워낙 의혹이 많고 시골에 내려가서들 이제 이렇게들 저렇게들 할 수 있게.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굳이 서둘러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시간을 갖고 충분히 공세를 할 수 있는 의혹거리들이 많고 이러고 그거를 이제 추석 민식 밥상에 연결시키고자 하면 좋은 얘기거리가 되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평론 의원님 사실 답을 주셨네요. 그런 야당의 그런 어떤 전략을 차단할 수 있는 빨리 해명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물론 이제 해명거리가 다 되면 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후보자가 해명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못하는 상황이 어쨌든 청문회가 안 열려서 못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의혹의 뭐 꼬리를 물고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전에 폴리패스 부분하고 산업행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피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지금 위장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직접 해명을 안 하고 청문회단이라는 말을 빌어서 이렇게 한 마디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만 봐서도
하고 이제 국민들은 더 의구심이 커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사실은 이렇다는 실체적 진실을 그러게요. 밝혀야죠. 오히려 네. 조국 후보자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딸 의학 전문 대학원 뭐 논란도 또 하나. 네, 그것도 오늘 아침에 불거진 그러대요. 예, 사실들이에요. 예.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딸이 이제 부산 의학전문대학원을 지금 재학 중인데 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학, 그러니까 여섯 학기 모두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학금이 이제 의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과목 한 학기라도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그 낙제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 학기로 진학을 못 하는데 이 지금 딸이 2015년도 1학기에 낙제를 한 번 했고 네. 2018년도 2학기 때 낙제를 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학을 못 하는 그러니까 유급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유급인데도 예. 이제 그런 유급인데도 이제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고. 근데 이 교수 측 얘기로는 이 장학금은 교수 개인이 자율권을 갖고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학생이 워낙 첫 학기에 들어가서 과목이 많아서 유급을 했는데 그만두지 말고 어떤 경력성으로 준 거다. 면학 장학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기마다 200만 원씩 해서 6학기 모두 1,200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교수의 자율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받은 학생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한 해에 그쳤지 이 학생 그 조국 후보자의 후보자 딸처럼 3년 그러니까 6학기를 스트레이트로 계속 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고 특혜 의혹이군요, 이거는. 예, 거기다 또 보태가지고 그 장학금을 준 교수가 지금 부산의료원장으로 있다. 그런데 부산시장에 임명하는 자리다. 근데 부산시장은 또 이제 민주당 소속이고 하니까 그런 이제 그런 정치적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참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사이에 참 그런 장학금조차도 특권과 반칙이 많이 난 거죠.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국민 정서에는 타격이 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거기다 듭니다. 또 뭐예요? 지금 그 사모펀드 투자에 딸도 5천만 원을 지금 실제 투자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국 후보자 가족 자체가 일단 중산층 이상인 거고. 아, 그러면 뭐 그거야 뭐 사실은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 건데. 딸 이름으로 또 5천만 원이 사모펀드에 투자된 마당에 또 그렇게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그 사람의 발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뭐 그렇죠. 뭐 있는 돈이니까 기회를 또 박탈당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지점에서 국민들은 또 달리 보겠죠. 그렇죠. 원래 이제 그런 반칙과 특권을 이제 없애겠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그 중심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부정적으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분명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최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좀 특히 이제 국민들의 정서에 조금 더 예민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명쾌하게 좀 그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라도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어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이어서요. 추도식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여당 대표도 분명히 참석했을 텐데 저희는 주로 한국당 대표만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무슨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네요. 뭐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사진 언급도 했다 등등등 얘기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DJ 서거 10주년 기념식에 가서 이제 다들 이렇게 덕담하고 DJ 정신을 기르잖아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더욱 더 할 거고 왜냐하면 DJ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이제 그 그러니까 추도식 이걸 낭독하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2008년도인가요? 당선되고 그 이듬해 가을쯤에 그 전직 대통령을 다 청와대에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사진 찍은 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거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 딱 DJ가 딱 가운데 있으면서 양쪽에 다 그러니까 4분의 전직 대통령을 이제 모신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거를 얘기한 거는 이제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모셔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당장 그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분 다 이제 감옥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적폐청산이 제1 또 공약이었고 이러니 이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현 정부를 이제 빗대서 그 사진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화합과 통합이 없다라는 이제 질타를 또 내포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추도식인데 추도식에 저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야말로 이제 직설인 거죠. 황교안 대표가 이제 뭐 추도식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것, 좋은 것만 갖고 사실은 좀 그 자리가 우리가 더군다나 10주년이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또 계승할 건 계승하고 어쨌든 공과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직설을 했다는 거는 또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이 또 이렇게 또 남다르다. 또 뭐 본인이 또 무게감을 또 그런 면에서 느끼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인의 또 정치적 입지 내지는 향배하고 관련돼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그런 부분들 물론 시간은 몇 년 지났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면서 정치인들은 또 판단을 하셔야 될 테니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욕타임스가 어제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면서 그 시작점을 미중 무역 갈등에 뒀습니다. 이런 기사를 어제 일요일 판에 냈는데요. 재밌는 건 여기서 경기 침체의 대상이 되는 게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명시한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금융위기 이후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미국 외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리 말하면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친 유럽,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 있지만 그 나라를 빼고 우리나라도 물론 포함입니다만 대다수의 나라들이 경제가 별로인 반면에 미국만 나홀로 호황을 펼쳐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공포감이 뭐 별로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의 이 시작점은 우리가 아니지만 그게 우리 수출의 26%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그 영향은 우리에게 더 뼈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이 한일 갈등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